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6월 A매치 4연전 어느새 세 번째 경기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브라질전 5대1 완패, 칠레전 2대0 승리에 이어 파라과이와 세 번째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먼저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가다가 손흥민 선수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간신히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101번째 A매치를 치렀는데요. 33호 골을 넣었습니다. 칠레전에 이은 두 경기 연속 골을 모두 프리킥으로 기록하면서 새로운 무기로 직접 프리킥 득점 능력을 장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대주 정우영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천신만고 끝에 동점골을 기록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월드컵 본선에서 이렇게 경기한다면 안 되겠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 칠레전에서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우리의 우려점을 크게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번 경기에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고 또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었는지 파라과이전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와 2대2로 비기면서 한국 대표팀 패배 위기를 간신히 넘긴 경기를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3분에 나온 정우영 선수의 극장골 덕분이었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겔 알미론 선수가 전반 23분과 후반 5분에 득점을 했고 사실은 파라과이가 매서운 전방 압박과 역습을 통해서 한국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실점을 내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2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 21분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두 경기 연속 프리킥 득점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 매체인 폼몹이 기록 기반 평점을 공개했는데요. 아무래도 두 골을 기록한 알미론 선수가 평점 9점으로 최고의 선수로 꼽혔고요. 손흥민 선수는 8.0점으로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로는 결과를 바꾼 교체 투입 선수 정우영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이 61%의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앞선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반전의 볼 점유율은 팽팽한 편이었고 후반전에 우리가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파라과이가 체력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공을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좀 우세를 보인 것이지 이날 경기를 우리가 지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 역시 우리가 전반전에는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가 후반전에 두 골을 넣는 과정에서 두 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고 11개의 슈팅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슈팅이 되진 못했어요. 상대 수비벽을 거의 뚫지 못했었고 골대를 때린 슈팅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파라과이가 7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두 골을 넣었는데 박스 안에서만 4개의 슈팅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상대의 박스 진입 플레이를 잘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 역시 박스 안으로 침투가 많이 있었지만 상대의 블로킹에 5차례나 막히는 등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이날 경기는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결국엔 부상 때문에 소집 해제가 되면서 우리의 미드필드 구성이 새롭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를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했는데 백승호 선수가 포백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빌드업의 기점의 역할을 해줬고 황인범 선수는 나상호, 권창훈과 함께 2선을 차지하면서 손흥민, 황의조를 투톱으로 배치한 4-1-3-2 포메이션을 실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투톱 파트너로 둔 것은 물론이고 2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또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을 높이는 프리롤에 가까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동 범위가 넓었고 수비 가담까지 열심히 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서 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황인범 선수가 백승호 선수 옆을 커버하면서 중앙 수비를 해준다면 그 밑으로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공을 받아주고 또 수비 상황에서는 좌우 풀백 포지션까지 커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요. 정통 9번 공격수 없이 본래 이제 처진 스트라이커로 뛰는 데를리스 곤살레스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메디나와 알미론이 좌우 측면에 배치됐고요. 3명의 미드필드는 오르티스, 비아산티, 쿠바스인데 이 3명 모두 공격형이 아니라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스트라이커 없는 4-3-3 제로톱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파라과이가 전반 23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계속해서 파라과이가 강한 전방 압박과 많은 활동량, 그물 수비를 통해서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하프라인을 전후해서 한국이 공격을 전개할 때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끊어내고 그 끊어낸 상황에서 효율적인 움직임과 한두 번의 패스를 통해 한국의 문전까지 들어가서 슈팅하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전반전의 실점 상황에서도 한국이 중앙 하프라인을 넘어서기 직전에 달려드는 파라과이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공을 빼앗겼고 여기서 파라과이 선수들도 신속하게 데를리스에게 패스하고 데를리스는 우측면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갔던 알메로 선수의 앞 공간으로
과감한 패스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사실은 이 공을 정승현 선수가 먼저 커버해서 걷어낼 수가 있었는데 알미론이 끝까지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커트 타이밍을 놓쳤고 알미론이 이 흘러나온 공을 끝까지 침착하게 유지하면서 받아냈고 조현우 선수의 역동작에 걸리도록 하는 왼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땅볼로 깔아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알미론의 개인적인 기술도 좋았고 파라과이의 전방 압박도 좋았고 연결 과정도 좋았지만 우리 수비의 집중력이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전반 32분에도 나왔는데요. 한국의 측면 공격,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이어졌을 때 헤더 커트를 파라과이 선수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흐른 공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달려드는 파라과이의 수비가 이 공을 잘라내는 데 성공했고 잘라내자마자 반대편으로 달려들어간 메디나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공략했고 뒷공간을 이제 공략당했을 때 선제 실점 상황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이 뒤로 좀 물러섰어요. 물러서는 과정 속에서 메디나가 그대로 슈팅을 한 것이 크로스바를 넘기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 공격을 전개하다가 끊기고 두세 번의 패스를 통해서 우리 문전 지역에서 슈팅까지 가져가고 슈팅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파라과이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과이를 상대로 하프라인 전후에서 공을 연결하지 못하고 특히 후방 빌드업이 차단되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은 브라질전, 칠레전에 이어서 또 한 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고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주전으로 뛰어왔던 정우영 선수가 또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두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역할에 있어서 분명히 이전보다는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고전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문전 우측을 과감하게 돌파한 이후 올려준 크로스 패스를 레프트백 김진수 선수가 달려 들어와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아쉽게 골대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이 선호하는 그런 돌격형 커트인을 하는 풀백으로서 유명하죠. 공격 가담 능력이 좋고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좋고 과감하게 잘라 들어오면서 슈팅하고 결정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풀백인데 이 장면은 절묘하게 헤더를 돌려놨지만 아쉽게 이제 골대를 맞추면서 득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그나마 왼쪽 풀백으로 김진수 선수가 이전에 뛰었던 홍철 선수 대신 출전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오른쪽 풀백인 김문환 선수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면서 하프타임에 벤투 감독이 베테랑 오른쪽 풀백인 이용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 시작 4분 만에 우리가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우리가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차단된 이후 빠른 역습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코너킥 공격이 이제 커트됐고 그 이후에 흘러나온 공을 데를리스 곤살레스 선수가 한국 수비의 한 명을 앞에 두고 공을 튀어 올려서 제낀 이후 단독 돌파로 치고 올라갔고요. 4명의 선수가 역상황에서 한 번에 달려들어왔던 파라과이인데 이 데를리스 선수가 오른쪽으로 파고든 알미론에게 패스했고 알미론은 슬금슬금 공을 몰고 들어가더니 수비 2명을 앞에 두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알미론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또 한 번 빛나기도 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많은 숫자가 올라가면서 과감하게 달려들었던 파라과이 선수들 그리고 흘러나온 공에 대한 세컨드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면서 압박을 통해 공을 끊어내고 그 이후에 퍼져 움직이면서 약속된 플레이를 펼친 이런 모습들은 파라과이가 남미 예선에서 8위로 탈락하긴 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켈로토 감독이 팀을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파라과이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좀 일찍 왔어요. 우리가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인데 파라과이는 딱 2경기만 치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훈련도 했고 시차 적응도 했다 보니까 이날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2대 0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벤투 감독이 후반 15분에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선수, 측면 공격수 나상호 선수를 빼고 김진규 선수와 윙어 엄원상을 투입했습니다. 발빠른 엄원상 그리고 김진규 선수의 공격적인 킬러 패스를 좀 기대하면서 황인범이 백승호 선수가 맡았던 아랫자리로 내려가고 김진규 선수가 앞에 올라가서 플레이메이킹을 한 형태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후반 21분 우리가 이제 공세를 펼치는 과정 속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이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연결해서 칠레전처럼 극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칠레전에는 오른쪽 골문 상단 구석을 노렸기 때문에 파라과이 골키퍼가 이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올 것을 예비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것을 포착하고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 왼쪽 골문 상단 구석을 노린 가마차기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으로도 충분히 꾸준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구나. 프리킥이라는 새로운 득점 루트를 만들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골, 강력한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는 직접 프리킥 기회가 온다면 해리 케인이나 에릭 다이어가 먼저 차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2022-2023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직접 프리키커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한 골을 따라간 벤투 감독 후반 30분에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통해서 강력한 역전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황의조 선수와 권창훈 선수, 공격 라인의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힘 좋은 조규성 선수,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작은 정우영 선수를 투입하면서 교체를 했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엄원상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가 좀 더 편한 위치를 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공세를 펼치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파라과이가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알미론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스프린트가 안 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교체가 됐거든요. 알미론이 빠진 이후에는 파라과이가 역습할 때 힘을 받지 못했고 날카로움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비가 쉽게 올라올 수가 있었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센터백인 김영권 선수까지 공격까지 가담했고요. 김영권 선수가 오른쪽 전방으로 전환 패스를 날카롭게 찔러준 것, 엄원상 선수가 이어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정우영 선수에게 논스톱 패스로 컵백을 내줬고, 정우영 선수가 무인지경에서 밀어넣었는데 오프사이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좋은 골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원상 선수가 마지막 패스를 하기 전에 조규성 선수가 함께 달려들다가 넘어졌거든요. 오히려 조규성 선수가 넘어진 것이 엄원상 선수 앞쪽으로 스크린 플레이와 같은 효과를 주면서 엄원상 선수가 편안하게 패스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었고, 정우영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2대2가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총 4분 주어진 가운데 3분의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1분의 시간이 더 남았었는데요. 한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파라과이 선수들이 시간을 끌었고, 그런 가운데 선수들끼리 감정 다툼도 벌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날 경기 파라과이 선수들도 마치 월드컵 본선 경기처럼 열심히 뛰었고, 우리 선수들도 역시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홈팬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력한 정신력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질 수 있었던 경기를 비겼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우리 수비가 김민재 선수가 없는 가운데,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우영 선수가 없는 가운데 상대의 쇼트 카운터 상황에서 위치를 잡지 못하고 대인 수비에 실패하고 공간을 많이 허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월드컵 본선에서 만약 오늘과 같은 수비력을 보인다면 3전 전패할 수밖에 없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커녕 가나에게도 이런 경기력이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재성, 정우영, 김민재라는 척추라인이 얼마나 대표팀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지, 그 선수들을 백업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것, 플랜 B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이 복귀해서 뛴다면 지금보다 나은 경기를 펼치겠지만, 만약 본선을 앞두고 이 선수들이 다친다면 어떻게 경기해야 되느냐. 6월 달에 뛴 선수들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전력으로라면 우리가 월드컵 16강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숙제를 확인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달 4차례 A매치 중에 마지막 경기가 6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경기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한 손흥민 선수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한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이집트의 주장이자 에이스죠. 이집트의 두 번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에 부상으로 뛰지 못한 살라 선수가 휴양지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거든요. 푹 쉬고 몸을 회복해서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프리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23세 이하 아시안컵 6월 10일 일요일 밤 10시 한일전으로 8강전이 펼쳐지게 됐거든요. 이 경기 소식까지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